이어서 정치 구구단 순서입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많이 덥죠? 네. 예, 오늘 111년 만에 111년 만에 최고로 이래네요. 더운 날이라고 합니다. 네. 예. 밖에 차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예. 나중에 혹시 2018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꼭 얘기할 만한 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2018년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아니. 예. 이 참 그동안에는 94년이 그렇죠. 굉장히 더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거 유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정치권도 이렇게 더울 때면은 흔히 하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없었는데 올해 여름 정치권은 하루도 논쟁이 그치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무사 개헌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상당히 치열한 양상인데 말이죠.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SBS 윤진호 논설실장은 의도된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도된 발언이죠. 만약에 그게 실수였으면 그 다음번에 사과를 했을 텐데 워낙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2차, 3차 발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지 가지고 이게 뭔가 대항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메신저의 문제점을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이 메시지의 본질을 흐리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그런 지금 전략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이걸 만든 이후로 여기를 통해서 군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길을 좀 한번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차관을 잘못했다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이면 또 이 안을 갖고 나왔을까?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를테면 기독교 보수 세력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겨냥했다라는 그런 지금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쪽들이 지금은 이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이게 긴가민가 내지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세력들의 목소리를 좀 키울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사실 김성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하기보다는 거칠고 좀 그 직관에 충실하게. 예, 여기서 김우석 부사장이 말씀하신 정치하기보다는 해서 정치는 우리가 말하는 정치가 아니고 정밀하고 치밀한 이런 뜻의 예, 정밀하고 치밀하기보다는 네네. 거칠고 말씀 계속하시죠. 그래서 그런 뭐 아까 소신 발언 얘기하셨는데 캐릭터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이수기 기자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 역할 분담이나 전략 같은 것들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가가지고 외연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집토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부를 좀 다지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들어가지고 했던 저 국가주의 논쟁 같은 거는 사실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슈로 되면서 그런 논쟁이 또 죽는 것들이 좀 그러면 정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적대적 공생이 계속되면 결국은 새로운 무엇인가 가능성들을 보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뭐 내부적인 전략이 있을지 뭐 둘이 협의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암묵적으로라도 내부 전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다지는 역할, 그런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다고 김우석 부소장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직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역할 분담이 있을 것 같다는 점을 지금 와서 한번 들어보면은 수긍할 만한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김병준 비대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이 쇄신하고 변화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시고 이 중책을 맡아주신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김성태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은 기무사의 개헌 검토 문건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 말고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조차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의도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민주당 다음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가 오는 25일에 열립니다. 이제 24일 남았죠. 후보가 누군지는 아시죠?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세 사람입니다. 기호순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초반 표심 잡기 위해서 신경전이 상당히 가열되고 있는데,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경기지사 탈당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갖고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송영길 후보가 어제부터 세대 교체론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죽은 세포는 물러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야 조직이 건강하다. 이해찬 후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선배다. 오히려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이야기가 좀 세요. 네, 죽은 세포라고 비유를 했어요. 이해찬, 김진표 후보는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몹시 안 좋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결국은 다들 승부수를 지금 띄우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내부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돌려보잖아요. 돌려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이해찬 후보가 우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표 후보는 이재명 지사 사퇴 카드를 들고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친문 진영을 가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 송영길 후보는 어쨌든 친문은 나누어지면서 이 두 본인보다 가장 세대 교체론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두 후보를 갈라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지금 개발을 해서 그 부분을 내세우는 거죠. 결국 당에서도 이번에는 무슨 어차피 세 후보가 다 친문 후보 아니냐. 가장 중요한 건 당이 좀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로 세대 교체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두 후보의 최대 약점이 나이 아니냐.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각 후보들이 본인들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갖고 나와서 그러니까 초반부터 치고 나오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 세 후보의 싸움이 어디로 흘러갈지 되게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밖에서는. 내부에 있는 본인들이야 굉장히 지금 피를 말리겠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은 오늘 민주당의 대표 후보들, 최고위원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명선거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그런 장면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저렇게 한자리에 모인 이후로는 좀처럼 텔레비전 토론회 이런 자리 말고는 저렇게 한자리에 모일 일이 별로 없겠지요. 기호 1번 송영길, 기호 2번 김진표, 기호 3번 이해찬, 직접 후보들이 서약하고 서명한 그런 장면들, 글씨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민주당 후보들의 나이입니다. 자칫하면 표수로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찬 후보가 66살, 김진표 후보가 71살, 송영길 후보가 56살.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길 후보의 죽은 세포 발언에 대해서 이해찬 후보, 김진표 후보는 어떤 반응 보였는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해찬 후보는 각자 역할이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나 서로가 부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개혁과 혁신은 나이가 아닌 경륜과 의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대 교체 문제는 정치권에서 늘 때가 되면 나왔던 주제인 것 같아요. 네. 40대 기수론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은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만치 않은 나이예요. 예, 게다가 386 세대이기 때문에 20대부터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게다가 지금 이해찬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66세, 생각보다는 좀 젊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슷한데, 그런 걸 봤을 때 세대 교체가 얼마나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386은 항상 소장파라고 하면서, 여야를 떠나서 소장파라고 하면서 책임에는 좀 둔감하면서
또 알짜배기는 또 따먹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컨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나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게 뭐 죽은 세포라는 아주 그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60, 70대의 노인도 아니죠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폄하하고 비하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가지고 역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송영길 후보의 상대적인 장점은 나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권에서 지금 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문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심을 활용하기 위해서 김진표 의원은 경제통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경제적으로 형 정부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해찬 의원들은 원조 친노 그리고 친문의 거의 어른이다 이런 부분들로 문재인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송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세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문 프레임으로 가기 시작하면 송영길 후보가 제일 지금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프레임을 안 가고 세대교체라는 그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친문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 교체 관련해서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은 참 시대를 앞서갔던 용기 있는 정치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970년대 초반 지금보다 훨씬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있던 때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또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았던 시대에 40대 기순을 들고 나왔다. 그 당시 유진산 야당 대표가 구상유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맞서서 40대 기순 들고 나왔고 마침내 대통령 후보도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를 이제 잘 읽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본인들이 노력했고 내용을 채웠고 또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김대중 대통령 돼서 젊은 피들, 그러니까 되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돼서도 젊은 피를 수혈하면서 정치권에 끊임없이 새로운 그 세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했고 노무현 정부만 해도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들 평균 나이가 보통 40대였을 거요. 30대 후반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나와 있는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 보면 1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현역들도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상당히 그전에 나이들이 젊었다가 정치권의 나이가 젊었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훨씬 더 이렇게 평균 나이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 일했던 사람들을 또 많이 기용을 그렇죠, 했죠. 기용을 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나이가 좀 더 많아졌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게 이제 지금 젊은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근데 두 후보도 그렇지만 이해찬, 김진표 후보도 그렇지만 뭐 바른미래당이나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후보들 중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세대교체론과 그러지 않은 경륜을 얘기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또 다시 한번 겪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말이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다 30대, 40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정당의 지도자로 부상하기가 왜 어려운 건지, 그러니까 본인들의 역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어떤 시대의 변화나 인물의 교체를 원하면서도 정작 정치에 관심 있는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어떤 전당대회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래도 경륜을 선택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 정치권의 세대 교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굉장히 젊은 분들이 청와대에 포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시 똑같이 청와대에 있는 걸 보면 10년 정도는 늦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있지 않으면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병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시아해가지고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무르익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난맥을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완전히 엉켜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걸 한 칼에 그야말로 뭐 띠를 자르듯이 한 칼에 자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확 바꾸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의 젊은 사람들도 과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훈련돼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단 말이죠. 대중영합적으로 뭐 이렇게 섹시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중의 그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나이 연륜 있는 분들이 그 견딜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또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끊임없이 숙제인 거죠. 저는 요즘 젊은 이른바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좀 자신 있게 치고 나가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해서 오히려 저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져요. 이를테면 뭐 이번의 경우도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걸 뭐 대통령의 뜻을 물어보거나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이번에는 이제 행정부에서도 경험을 쌓았고 이제는 좀 당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부겸 장관이 이렇게 젊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 세대 교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찬, 김진표 후보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결정장애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서로 견제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지금 김진표,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번에 그 대권 주자를 노리거나 다음번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평이 있거든요. 그거는 결국 송영길 후보에 대한 일종의 견제일 수도 있어요. 다음 그 젊은 세대가 다른 사람이 먼저 치고 나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서로의 견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자신들이 자신 있게 치고 나가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민심은 오히려 지지해줄 준비가 돼 있는데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들 이런 부분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물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인물은 바뀌더라도 정치와 정보 시스템이 그대로 굴러간다고 한다면 인물이 교체되는 데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가 완전히 선진적이진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말이죠. 언젠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30대, 40대 젊은 지도자들이 나오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돌아가 볼 텐데요. 3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정 경력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고 인천시장도 했고 정치와 행정을 잘한다. 그런데 세 후보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말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친문, 친노그룹의 좌장이다. 나야말로 친문 진영의 실세다. 친문의 젊은 피고 신문이다. 새로운 친문이라고 해서 신문이다라고 송영길 후보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이 말이죠. 일반 국민, 집권당의 전당대회를 민주당 당원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민주당 내부에서 너무 문재인 대통령만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장은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할 텐데 지금 뭐 대의원 45%, 권리당원 40%가 핵심인데 대의원들이야 표심들이 어느 정도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들이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뭐 당협위원장들이나 친소관계들이 있으니까. 근데 80%에 이르는 권리당원 표가 중요한데 70만 명 누가 어떻게 그 투표를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권리당원들은 대부분이 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번과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당에 들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이 문심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따른 전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거취를 얘기하는 것도 그런 친문 세력 안에서의 갈래치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김우석 부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그게 당을 워낙에 장악하고 친문 진영에서 장악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것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일정 정도 상당히
높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용기 있게 새로운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 속된 말로 디스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친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진영에 대해서 일정 정도 메시지를 보내면서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득표를 위한 전략으로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플러스 알파 뭔가 자기 브랜드의 새로운 것들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진짜 선호할 후보는 김진표 후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김우석 부소장의 개인 생각이신 거죠? 예, 개인 생각이신 거죠? 경제를 예. 강조하는 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제 예. 생각인데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새 후보 중에서는 가장 강점 있는 게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고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제일 선호하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후보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예.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공격하기에 딱 좋은 후보예요. 그러나 내부에서 결집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 진영 논리가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해찬 후보가 유리할 것 같고 경제를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김진표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 이야기 듣다 보면은 송영길 후보가 좀 서운하겠습니다. 예, 송영길 후보는 좀 빼놓고 말씀하셨네. 예. 지금 친문을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당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2년 후에 총선을 치를 때 민주당의 얼굴이 누구냐, 그 총선을 끌고 갈 사람이 누구냐를 뽑는 선거거든요. 결국은 2년 후를 보고 당원들이 이번 당대표를 선출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세 명의 후보가 출마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대표를 새로 뽑는데 말이죠. 역시 3당, 4당의 서름이라고 할까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당장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표 네. 뽑는 날이. 8월 5일인가요? 예, 8월 5일 날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이미 투표는 들어갔습니다. 누가 출마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호순으로 얘기하면 예. 최경환, 유성엽, 정동영, 민영삼, 이윤석, 허영 이렇게 6분이 나왔는데요. 허영은 동명이인이군요. 네네. 민주당의 강원도 춘천 당협위원장이 허영인데. 예, 다릅니다. 예, 다른 분이죠. 예.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보팅을 하고 있고요. K보팅이라고 중앙선관위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리고 3일부터 4일까지는 이틀 동안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하고 그 다음번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ARS 투표를 하게 되고요. 이분들의 결과를 당원 90%, 여론조사 10% 비중으로 가중치를 둔 다음에 그 결과를 5일 날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지금은 최경환, 유성엽, 정동영 앞에 1, 2, 3번 현역 의원들. 예, 세 분이 지금 이제 가장 세게 붙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요 세 분들 중에서 당 대표가 누가 나올까라는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동영 의원 예전에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거치면서 참 사자우를 토했던 그 명연설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민주평화당의 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람 가운데 가장 연장자나 가장 경륜이 많은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동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세대 교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14석의 꼬마 정당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다음번에 있게 될 정계 개편의 논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당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누가 당 대표가 됐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평화당 얘기는 이쯤 하고요. 예, 바른미래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김우석 부소장에게 여쭐 텐데요. 누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직까지 후보 등록이나 이런 건 안 됐기 때문에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일단은 손학규 전 고문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예.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인물난인데 사실은 올드보이냐 아니면 그냥 보이냐 이런 부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올드 보이냐 그냥 보이냐, 영 보이냐 올드 보이냐, 예. 뭐 그냥 보이가 보이냐. 영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현실적으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인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변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이슈나 비전을 내세워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흥행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구조적으로도 좀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영향력의 한계가 있는 데다가 인물의 한계도 있고 비전과 뭐 정책 이런 것들이 독특하지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재선인 김성식, 하태경 의원, 이준석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등 여러 명의 이름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이미 있습니다. 두 분은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이수봉 전 인천시당 위원장도 그렇고요. 예, 장성민 전 의원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도 있군요. 예. 장성민 전 의원 이름 빼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대표 경선 이야기도 여러분께 해드렸고요. 마지막 소식이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참배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회를 느낍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그리던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이 난 곧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의 분위기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시는 일도 그렇고 국민 속의 마음도 일치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노무현이 그렸던 그 세상에 오기를 전부 염원하고 있고 그 염원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그 염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염원 때문이라도 반드시 그런 세상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문희상 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박명록에 썼던 글이 하해 불택 세류라는 글입니다. 하해 불택 세류. 저게 아마 큰 바다는 가는 지류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따지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 협치하겠다는 뜻이겠죠? 예,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앞에는 태산불사 토양이라는 말도 있어요. 큰 산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 흙덩이들을 마다하지 않아서 이렇게 큰 산이 됐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큰 바다는 또 아주 작은 그 지류들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깊어졌다 그런 뜻이어서 협치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겠다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많은 분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봉화마을로 왜 사람들이 몰리는지 여야 가리지 않고 왜 봉화마을을 찾을까요? 그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협치 상징처럼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이 상징적인 인물이 굉장히 야당에서 이를테면 뭐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거나 내지는 그 워낙 뭐 대부분 다 현충원에 계시는데 따로 떨어져 있어서 따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이랬었는데 이제는 지금 노무현의 사람들이 그 여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처럼 그 노무현의 사람이 지금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노무현의 정신이 무엇이었길래 지금 한 10년이 지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하는 시대가 되었는가를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다시 저렇게 봉화마을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우석 부소장은 왜 여야 가리지 않고 각 정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봉화마을을 찾는다고 보십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뿌리를 찾아가는 거죠. 사실 뭐 지금 삼부 요인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여야 대표가 다 친문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문제는 노무현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문희상 그 의장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해석이 다 달라요. 사실은 뭐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협치를 얘기했지만 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 똑같이 또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이 될 것인가는 나중에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셨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정부를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서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원하는 세상을 구현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들을 했는데 결국은 박정희 정부도 지금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노무현의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지 노무현 정신을 그야말로 좀 현실적으로 선양을 하는 그런 예.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 사람 사는 세상, 정치 개혁, 국민 통합, 동서화합 이렇게 떠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시대적 가치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점만큼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